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막장 드라마의 총괄 제작자라고 했습니다. 헌재로 넘어가는 검수완박 법안 어떻게 진행될지 따져봤습니다.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지, 또 검찰청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의혹 비리백화점 오명에도 버티기 중인데 판단은 윤 당선인에게 맡겨지게 됐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4.8%로 집계됐습니다.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00억여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인사이동을 3주 앞두고 공범인 동생 회사로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존하는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달 말 재유행이 전망됐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이 지붕까지 올라가며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잡고 보니 전세 사기범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7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3일 검찰청법에 이어서 또다시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하고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문재인, 이재명을 합친 문재명 방탄법을 마침내 완성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훗날 이 법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만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그 현장을 먼저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국회 법상 오후 2시에 열어야 하는 본회의가 오전 10시로 당겨졌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의를 선언하자 야당이 항의합니다. 상정 3분 만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 2개로 축소됐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안수사 범위가 축소돼 검수완박은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곧이어 사개특위 구성안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됐다고 자평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합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로 예고했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췄고 법안이 통과된 지 5시간여 만에 공포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 어떠신가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을 스스로 마무리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대장동 의혹 같은 대형 비리 수사의 칼날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불과 3분 20초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는 이번에도 없었고 꼼수에 막힌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민주당엔 민주가 없었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김복은 기자가 표결 순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방탄법을 야당의 항의에도 표결은 강행됐습니다. 국회 법동 명지켜요.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의 선언부터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3분 20초. 민주당에서도 성급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지만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사흘 전 검찰청법 처리 때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검수완박이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키울 거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로 몰려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각본은 철험회가 하고 제작은 민주당이 하고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 쇼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 지도부의 건의문조차 정무수석이 아닌 행정관을 보내 접수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 사회적 약자 절망법이라고 호소했지만 이 역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70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토론 한 번 없이 이렇게 처리한 일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18일 동안 꼼수 사보임과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고 막말과 고성, 몸싸움까지 오가면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국회 모습을 국민들은 고스란히 봐야만 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흘 뒤인 15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안건 조정이 무력화를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했지만 양 의원이 반대 소신을 밝히자 이번에는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국회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보내 안건조정위 사회를 맡도록 했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안을 선포합니다. 원천무효.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상정 7분 만에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이 때문에 진보단체들까지 반대했던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동안 토론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회기 쪼개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고 야당 의원의 연좌 농성을 돌파하다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꼼수 변경하면서 검수완박은 법제화됐습니다. 70여 년을 끌어온 형사사법체계가 뒤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8일이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자 대검찰청은 참담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거나 군사정부 시절의 법검과는 횡포라는 격앙된 반응들도 쏟아졌습니다. 다만 집단 사퇴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분위기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된 직후 기자실을 찾은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잘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는 70여 년 만에 수사권을 빼앗기게 됐다며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내부 통신망에는 군사정권 시절에 버금가는 의회 민주주의 말살 행보라는 비판부터 이미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놓고 심장까지 빼가는 거냐는 원색적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전국 고검장 5명과 함께 집단 사표를 냈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다시 사의를 밝혔습니다. 권 고검장은 정치인이 자신들의 범죄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려했던 줄사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고 뿌리만 남아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며 검수완박 사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그동안도 참 많이 지적해드렸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넘어서 공포되기까지 온갖 편법이 총동원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묘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꼼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법엔 하루가 지나야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또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30일 토요일 본회의를 오후에 연 것도 토요일 오전 10시,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한 국회법과 배치됩니다. 두 조항 모두 여야 협의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민의원을 야당 위원으로 치면서 표결이 진행됐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물론 헌법 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다수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네.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가 쟁점이 될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권한쟁의 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입법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현재는 심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낸 건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2009년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도 야당 의원 90여 명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데 현재는 표결권 침해는 있었다면서도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이라든가 사실관계 측면들을 보면 국회의 자율권을 굉장히 존중해요.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검찰도 역시 헌법재판소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검찰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침해라는 내용적 측면을 다루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검찰이 심판 당사자가 되는지가 1차 쟁점입니다. 예.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건데 현재는 1997년 국가기관 판별 기준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됐는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이 주어졌는지 여부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의 설치 근거가 없으니 국가기관이 될 수 없다. 내지는 이 헌법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된 만큼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본다면 바로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법무부 장관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체로 올리는 카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든 그리고 검찰이든 심판의 당사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용만 봐서는 헌법 12조와 16조에 언급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박탈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헌법상 평등권이나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절차상 정당성 부족도 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재판관 9명 중 5명, 즉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도 변수가 적지 않게 남아있군요. 그만큼 이번 입법 과정이 졸속이라는 뜻이기도 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녀들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막말 논란 등이 제기돼 왔었는데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하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지명 20일 만입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한국외대 총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명 일주일 만에 딸이 자신이 동문회장이던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은 걸로 드러났고 이후 아내와 아들까지 온 가족이 수혜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에다 이른바 방석집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김 후보자는 윤 당선인 측에 사퇴 의사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김 후보자는 교육부를 통해 가족이 낱낱이 매도당할 염려가 있었고 제자들까지 청문회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며 청문회 사흘 전 사퇴 배경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함량 미달의 후보자를 내정한 당선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새 사회 부총리 후보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에도 첫 인선에서 제외됐던 최진석 명예교수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반면 김인철 후보자 못지않게 논란이 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를 압박했지만 정 후보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금으로선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공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어가서 임명 강행이냐 아니면 낭만야의 선택만 남게 됩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정 후보자의 버티기에 민주당은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의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의 영향이 있던 것 아니냐며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학생 중에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 후보자님이 유일하십니다. 아들의 4급 병역 판정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대 갈 때만 참 아프고 평상시 멀쩡한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나이롱 환자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의 MRI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MRI 자료는 일반인은 모르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민주당은 정 후보자 의혹이 조국 사태 때와 다를 게 없다며 딸 조민 씨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정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수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의혹만 이렇게 많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론 정 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닫아두면서 결국 임명 여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김현장 고문 경력을 두고 친일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장녀 취업에 아빠 찬스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문으로 근무한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 후보자님이 몸담았던 김현장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몰랐습니다. 저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의 살인사건 변호 이력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후보 문제 삼았습니까? 20억 원 고문료와 전관예우 논란도 다시 언급됐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장 측은 한 후보자가 정부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아빠 찬스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장려 국회 입법보조원 등 취업 스펙을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서울대 동기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시고요. 학문적 호기심으로 아마 자기가 스스로 마련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일파 후손들의 땅 환수 소송을 대리했던 공세엔 로펌 관행에 따라 이름만 올렸을 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여소야대의 파고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이죠. 무엇보다 뇌관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 일정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청문 절차에 숨겨진 여야의 전략을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당선인으로서는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제 인준이 가장 시급한데 인준 투표 일정은 지금 아직 안 잡혔잖아요. 네, 지금 한 9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9시를 넘은 시간까지도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켜 줄지 불투명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9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소명이 안 된 의혹이 많다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일식을 먹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국회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한호철이라고 해서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 3명을 낙마 대상으로 꼽고 있는데 오늘 김인철 후보자가 일단 자진 사퇴했고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이제 윤 당선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한동훈 후보자만 남았잖아요. 이제 청문 일정이 연기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증인 채택을 둔 기싸움, 여야 간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연기를 둘러싼 기싸움. 어떤 증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예, 법사위 관계자들한테 한번 알아봤는데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채널A 사건 당사자이죠. 이동재 전 기자와 또 당시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한동수 감찰부장, 또 임은정 검사 등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한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었죠. 그런데도 민주당의 한 후보자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예,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여론 반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한 후보자와의 정면 대결을 좀 겁내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게 잘 될까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는 설명하기를 굳이 한동훈 후보자를 띄워줄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에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또 민주당의 검수완 박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최대한 윤석열 당선인 측근 인사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과 경기 모두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될까? 언제로 될 것 같습니까? 예, 민주당은 오는 9일로 요청을 했고요. 야당도 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 그러니까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하루 전에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인준과 연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총리 인준도 9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만약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이후로 총리 인준을 늦추게 될 경우에는 오는 10일 총리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다른 청문회들을 연계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가 단순한 청문회가 아니고 뭐 상당히 여야 전략들이 많이 숨어 있는 이런 청문회군요. 네. 예,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8%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름값에 이어서 빵값, 외식비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입니다.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각의 무료급식소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힘든 경기 상황에 찾는 어르신들은 늘고 있는데 치솟는 물가에 식재료값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장 봐오는 게 7, 8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한 1, 20만 원 훌쩍 넘어갔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해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144개 품목을 조사한 생활물가 지수는 5.7% 급등했습니다. 체감 물가는 더 뛴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이 뛰며 석유류가 34% 넘게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공급망 차질이 여전한 데다 방역조치 해제로 소비 수요까지 폭발하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IMF가 주요국의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이번 달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 30조 원 수준의 추가 경정 예산도 예고되어 있어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은 10,000원 한 장으로 한 끼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절반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도서관 식당이나 남의 회사 구내 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는데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 구내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배식대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치킨 5분 구이와 파스타에 각종 밑반찬까지 한 끼에 6,000원.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건물 직장인들도 찾습니다. 구내 식당이 좀 가격 면에서 좀 이제 싼 편이고요. 그리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게 잘 나오는 편이어서. 지난해부터 칼국수와 설렁탕 등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 가격이 10,000원 안팎으로 오르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발품을 팝니다. 구내 식당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시락 이제 싸오려고 그래서 점심값 좀 아껴보려고. 예산 짤 때도 식비를 좀 많이 잡고요. 그리고 그걸 줄이려고 그냥 싸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김밥 한 줄 먹을 때도 있고. 4,500원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남산도서관은 5,500원짜리 오므라이스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치솟는 식자재 값에 식당 운영도 녹록지 않습니다. 식재료들이 너무 많이 큰 폭으로 올라서 올해 초에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격 인상을 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어요. 직장인들 주머니 사정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이 담장을 뛰어넘고 지붕까지 올라가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잡고 보니 전세 사기범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고 달아나자 경찰이 모자까지 벗어던지며 뒤를 쫓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담장을 타넘고 급기야 한 건물의 가설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난달 12일 밤 11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20대 A씨가 갑자기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 건물의 가설지붕 위로 올라가 경찰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의를 포위한 경찰은 대치 10여 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단순한 신호 위반 상황에서 보인 A씨의 반응에서 이미 수상한 낌새를 포착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되는 것처럼 떠듬하면서 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인천에서 1억 원대 부동산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 중이었습니다. 인천에서 대전까지 달아나 2달째 꽁꽁 숨었던 지명수배자가
과태료 5만 원짜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 식당 주인이 대출 사기를 당할 뻔한 종업원을 구한 데 이어서 보이스피싱 수거체까지 붙잡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종업원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말을 수상히 여겼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식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탁자 건너편 30대 여성에게 현금 뭉치를 건넵니다. 현금을 받아 챙긴 여성은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본 식당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느 소속의 누구이라고 밝혀야 되는 건데 명함도 없었고 명찰도 없었고 들어오는 그 모습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뒤따라 나간 식당 주인은 30대 여성에게 명함을 요구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 건물 1층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종업원의 말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식당에서 만나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식당 주인의 눈썰미 덕분에 종업원은 가까스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려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빨리 그걸 갚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30대 여성 수거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회사 돈 600억 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인사이동을 3주 앞두고 마지막 횡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범인 동생 회사로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한 건데 대담하게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마지막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은 2018년 6월.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293억 원을 빼내 동생이 대표로 있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이체한 다음 해당 계좌는 바로 폐쇄했습니다. A씨가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 3주 전이었습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173억 원과 148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기업 관련 계좌를 관리하던 A씨가 다른 곳으로 인산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횡령 과정에서 주요 문서도 여러 번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문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장 여쭤봤지만 확인된 바 없다고. 액수가 크고 다양한 문서가 위조돼 결제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은 A씨에 대해 문서 위조 혐의 추가를 검토하면서 A씨 상급자들이 위조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센 걸로 알려진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당장 이달 말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12.1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감염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 A씨. 3차 접종자로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A씨와 접촉한 16명 가운데 추가 확진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높은 전파력입니다. BA2보다도 조금 더 20% 정도 이상 검출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BA.2.12.1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하루 확진자가 4만 명대로 떨어진 감소 국면에 새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실제 미국에선 이 변이의 점유율이 2주 새 6.9%에서 19%로 치솟으며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유행을 우려해야 할 이유가 추가된 셈입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변이 유입, 거리두기 완화, 또 백신 접종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말에서 이제 6월 초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새 변이의 국내 유입에도 정부는 현재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해외 방문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이 마무리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110대 국정과제가 선별됐는데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황선영 기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이 4대 국정 운영 원칙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이 탈원전이 대표적이죠. 경찰 수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생긴 수사 지연, 또 부실 수사로 국민 불편이 커졌는데요. 책임 수사제로 이런 문제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 공수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독소 조항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 변수로 남습니다. 2016년 626조던 국가 채무는 현재 1022조까지 늘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선심성 예산 집행이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 준칙 도입을 5번째 국정과제로 올렸고 또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은 지난 5년 최대 실정으로 꼽혔습니다. 앞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땐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도울 계획입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와 집값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도 낮출 방침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나 영화 관람,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 공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40만 원 오르고 출산하신 분들은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받는 부모 수당에 관심 가겠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일부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병사 월급은 200만 원 취임 즉시 지급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임기 4년 차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걸로 조정이 됐고 또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일단 현 체제에서 개선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대선 주자급 출마설이 힘을 얻으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성남 분당 가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전략 공천이냐 아니면 경선이냐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선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만나 성남 분당갑 출마를 논의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마감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명단엔 빠졌지만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인수위에 중차대한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 출마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반드시 국회로 와야 한다고 했고 당 공관위에서도 차출론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차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갑을 피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천으로 갈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도 명분이 없었는데 이 전 지사까지 공천한다면 사당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까지 영향을 주는 대형 변수입니다. 결국 대선 패배 당사자의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을 어떻게 뛰어넘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취임을 앞두고 외부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유기견 후원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직접 찾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2차례나 찾았던 곳인데 남편 대신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김 여사는 설명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의 안내에 따라 사찰 앞마당에 들어선 김건희 여사가 대조사전에 참배합니다. 여사님 오늘 인사 방문 취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 여사는 천태종 종정인 도용 스님을 예방하고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원 스님이 천태종 불경을 선물하며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며 맞는 말씀이라고 답했다고 구인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이곳을 찾았던 윤당선인을 대신해 인사를 건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김 여사가 당선인 부인 자격으로 지역 일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향후 공개 활동에 대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예정지인 외교장관 공관을 방문한 것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 부인에게 나가달라고 했다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당선인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외교부도 사전 조율된 방문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CCTV를 공개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국을 찾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만나서 투자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도 전망됐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든 바이든 미 대통령. 반도체 산업 투자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이번 달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투자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가 주력인 기업들입니다. 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는 이번 방안에서 미국 내 투자 계획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4대 기업의 미국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현대차는 전기차, 로보틱스 등의 74억 달러 투자, LG와 SK도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새 정부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신산업 투자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바이든이 와서 한국 기업으로부터 상당히 어떤 호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한테는 표가 되는 이야기니까.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에 주요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소외양간으로도 불리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황소 이중섭 화백에 대한 이끌림에서 시작된 미술관이기 때문인데요. 개관 10주년을 맞은 서울미술관으로 이루라 기자가 안내합니다. 1983년 비가 쏟아지던 날, 안병광 회장이 액자집 앞에서 처음 이중섭의 황소를 본 날입니다. 참 못 그린 소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액자집 아들내미가 그림을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신비한 에너지를 느껴 단돈 7,000원을 주고 산 이중섭 황소의 사진. 그것이 인연이 돼 2010년 35억 원에 낙찰받은 진짜 황소를 가지고 미술관을 열게 됩니다. 이중섭 황소 외양간을 짓고 싶다는 생각에서 외양간 지금 상당히 큰 외양간이죠. 개관 10주년 전에 만난 이중섭 작품들은 그러나 명성과 다르게 대부분 색이 탁하고 크기도 작습니다. 한국전쟁 피난 시절 돈이 없어 가족들을 일본으로 보낸 뒤 담뱃갑 속 은박지나 바닥 장판 등을 떼어내 그렸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그리움에 지쳐 일찍 삶을 마쳤지만 그의 그림은 항상 행복으로 차 있습니다. 길 떠나는 가족에선 부인과 두 아들을 소 달구지에 태우고 행복에 겨워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는 가장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섭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그 속에서의 구절구절의 애절함이 배어 있고 작가의 심성이 다 그 속에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환희로 바꾸는 작가의 힘에서 삶의 의지를 되새겨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시즌 전 약체로 꼽혔던 프로야구 롯데가 눈부신 성적으로 팬들을 야구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벌 NC에서는 술자리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잘 치고 잘 던지고 눈이 즐거운 호수비까지 롯데가 LG를 상대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싹쓸이 3연승에 성공하며 제대로 봄을 탔습니다. 지난 주말 3연전 잠실 야구장엔 6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는데 이 중 30일 2만 3천 명 관중은 코로나19 시대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팀 타율 1위, 팀 평균 자책점 2위로 완벽한 투타 조화가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시즌 전 약팀으로 지목됐던 롯데의 반전에 프로야구 인기도 봄을 맞이했지만 오늘 지역 라이벌팀 NC에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술판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던 NC. 이번에도 술이 문제였습니다. 삼성과의 대구 원정 3연전 첫날을 앞둔 오늘 새벽 1군 코치 4명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중 한규식 코치가 후배 코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C 구단은 사과문을 통해 한 코치와의 계약 해지 및 퇴단을 발표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난해 술판 스캔들로 징계를 받았던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의 1군 복귀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NC가 또다시 야구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차가 고장난 러시아 남자들이 버스에 견인줄을 연결해 공짜 견인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차가 그만 다른 차와 충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차한테 들킵니다. 얄팍한 꼼수 쓰다 망한 경우죠. 무지막지한 꼼수도 있습니다. 두 남자가 신호 위반이 찍힌 카메라를 공기총으로 쏴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서 총 쏘기 직전의 영상이 나오는 바람에 그만 붙잡혔습니다. 쏜 공기총도 불법 총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엊그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온갖 어거지를 써서 기어코 박씨를 얻어낸 놀부의 최후만 하겠습니까?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놀부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곳간, 뒷간까지 제비집을 짓습니다. 쪽제비를 사랑하고 칼제비, 수제비만 먹으며 제비를 불러들여 다리를 부러뜨리죠. 그런데 박이 무럭무럭 자라더니 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박에서 온갖 거지와 병마의 삼국지 장비까지 튀어나와 쫄딱 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완결했습니다. 거부권은 마다하고 평소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는 마지막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후에 열던 본회의는 오전으로 앞당긴 민주당을 기다려주며 속전속결에 앞장섰습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실현시킨 것까지 합쳐 당청의 입법부 수장이 박자를 맞추는 초유의 꼼수 대작전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기도 어렵지요. 이럴테면 권력형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힘모아 박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한 걸까요? 검수완박을 야권에선 비리방탄법이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에게 협조하라며 검수완박이 안 되면 청와대 20명 감옥 간다고도 했다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다는 건 의미심장한 일이죠. 자, 이제 어쨌든 강은 건넜고 돌아설 다리는 불태워졌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권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는 9월 모두 중단됩니다. 그런 법을 대통령이 퇴임 엿새 전 자기 손으로 완성시킨 장면은 역사에 두고두고 소환되고 회자될 겁니다. 위장탈당이라는 희대의 꼼수까지 동원한 입법 폭주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법조계, 학계는 물론 민변, 참여연대, 대법원까지 반대하고 심지어 OECD 우려 표명까지 개짖는 소리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포스터를 전봇대에 감으면 이렇게 바뀌는 미국 공익 광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자성자박, 자업자득, 사필 규정, 인과응보로 규결되기 마련입니다. 5월 3일 앵커의 시선은 개가 짖어도 기타는 간다 였습니다. 건조하고 바람 강한 날씨에 산불이 비상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는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태백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불조심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부쩍 더워지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은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보다는 4도 정도가 더 높겠고요. 보통 이맘때보다도 높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강릉이 29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옷차림 선택하실 때는 큰 일교차를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3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